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슬픈 기록, 바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기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기 위해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셨고 또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글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의 첫 책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여러 방송과 강연 통해서 교수님의 이야기 이제 접하고 위로받은 분들 많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글을 열심히 쓰시고 방송 인터뷰에도 이렇게 열심히 응하시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전문가로서는, 정신과 의사로서는 네.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청년들의 어떤 우울이라든가 불안이 굉장히 높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살률도 워낙 OECD에서 1위를 우리가 불명예를 기록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로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쉽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종호 개인으로서 네. 제가 한국 사회를 떠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돌이켜 보면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저와 비슷하게 힘들어하고 있을 어떤 청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미국에 와서 느꼈던 게 그 정신과의 문턱, 정신과라든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더 낮다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클 펠프스라든가 드웨인 존슨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혹은 본인의 우울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던 게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미리 들었으면 나도 내가 한국에서 힘들었을 때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수님 보니까 좀 특이한 경우가, 제가 보니까 전문가로서도 어떤 문제에 지금 이 문제에 접근하지만 네. 본인의 경험을 체화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지금 합쳐졌군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교수님이 이번에 귀국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간이 오늘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네. 제목이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네. 만일 내가 그때 내가 내 말이에요. 네. 너의 말이 아니라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떤 내용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책이 저와 환자들에 관한 얘기였다면 네. 이번 책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스스로 경험했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크게는 약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용기에 대한 책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용기. 네. 저 좀 와닿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강한 척하려고 얼마나 네. 노력하고 네. 그 속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고 이렇지만 그 네. 부분을 스스로 방치하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의 교수님이 정신과 의사로 진로 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 장애라든지 우울 겪은 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네. 정말 밖으로 보기 아무런 부러움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교수님인데 이런 어려움 겪으셨다니까 의외로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자신의 경험을 책을 통해서 고백하기까지 네. 고민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신 이유 네. 뭡니까? 사실 고민은 지금까지도, 책을 낸 지금까지도 계속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잘한 일인가에 대한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가장 와닿았던 책에 대한 후기들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위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두 번째 책은 본격적으로 뭔가 진짜 위로가 되는 책을 쓰고 싶은데 예. 그러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위로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위로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사실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좀 추구하는 경향성을 그렇죠. 저는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느낀 거는
정말 완벽해 보이고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진료실 앞에선 사람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다들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고 안으로 골마가는 것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겉 속을 제대로 살펴보면 정말 다들 아픔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네.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의 내밀한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밀한 이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공감도 컸다고 보고요. 취약성의 개념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의문도 들어요. 네. 나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네, 그걸 이제 남이 나의 약점으로 생각해서 파고들고 지적하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소외되고 이렇게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막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힘든 사람 많잖아요. 다 힘들죠.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내가 더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것 같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 가장 큰 문제는 다 같이 힘든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필요는 없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고 과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힘든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는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네네.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좀 주고 싶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결국엔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자님도 정말 친구들하고 내가 이 친구하고 정말 가깝다. 네. 아니면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어떤 때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뭔가 정말 내밀한 고백을 했을 때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일 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대학교 친한 친구가 실연을 당하고 제 앞에서 예. 펑펑 우는 경험이라든가 예, 그런 예. 걸 봤을 때 저는 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취약성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정말 약점 잡힐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는 특성이지만 갈수록 미국 사회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게 우리가 취약성을 서로 드러내고 서로 복돋아주는 문화로 갈 때 오히려 뭐 기업이라든가 집단의 분위기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리더십도 옛날에는 정말 강한 리더십, 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취약성을 보다듬어주고 리더들도 표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서로에게 더 연결감을 주고 어떤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네. 그런 치유될 수 있는 결과들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도 책을 통해서 그런 취약성에 대한 고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약점이 아니라 네.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진정성이나 네. 그런 진심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맞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초고속 트레드밀 위에 있는 사람들 갖다 표현하셨습니다. 트레드밀 이제 우리가 운동 기구죠. 빨리 걷거나 뛰거나 하는 운동 기구. 근데 가장 높은 속도로 맞춰진 트레드밀 위에선 잠깐 멈추거나 쉬기만 해도 곧바로 트레드밀 밖으로 밀려나거나 튕겨나거나 다치기까지 하잖아요. 네.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느끼시기에 네. 이 한국 사회 트레드밀이 이제 비교입니다. 미국과 네. 한국의. 네. 한국 사회 트레드밀 속도가 더 빠르고 더 힘들다고 네.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게 우리의 자살률의 어떤 원인이라고도 보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트레드밀이라고 비유를 했던 것은 제가 스스로 약간 트레드밀에서 떨어져 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속도에 못 쫓아가서 결국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제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트레드밀 속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고통을 견디는 역치도 저는 상당히 높다는 걸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환자들을 볼 그래요? 때 예를 예, 들면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 이제 굉장히 마약 중독이 심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처음에 마약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업무 환경도 안 좋고 너무 힘들었다 직업에서.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궁금했죠.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했느냐 이랬더니 이분이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50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주 높은 근무 강도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35에서 40시간 주간 네.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이 1.66배 높았고 예. 불안 증세를 보일 확률은 1.74배 높았다는 연구 네.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할 때마다 우울 증상을 보일 확률은 17% 증가했고 불안은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국은 사실 근무 강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힘든 환경들 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경쟁적인 그런 입시 들 결과 그 과정을 거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직접적으로 자살에 연관됐다고 말하기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 것을 생각하면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책을 쓰기 전에 본격적으로 위로가 되는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책을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힐링을 위한 위로에 머무는 건 또 경계를 하고 계세요. 네. 개인의 마음 건강은 사회 책임이고 때문에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함께 그게 병행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글을 쓰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그 강의 상류에서 둑이 무너졌는데 네.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바가지로 물을 퍼서 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로 발생한 그런 아픔을 특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예를 들면 노숙자 환자들을 제가 레지던트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네. 이분들이 자살 생각이 심해져서 이게 뉴욕이었나요? 그렇죠. 뉴욕에서. 예. 그래서 벨뷰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분들이 자살 생각으로 오는데 그분들한테 항우울제를 주면서 퇴원시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서 우울 증상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신과 의사 혹은 정신건강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회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스트레스 줄이고 사회 안전망이 문제기도 하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와 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 36.8% 넘습니다. 자, 한국인 10명 중 4명은 우울한 상태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 진단하시기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태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자살률 하나로 사실 모든 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률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울증이고 우울 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 자체로도 심각한데 제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원래 한국의 자살률은 사실 노인들의 자살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높은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10대, 20대 자살률이 40%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19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거의 5명 중에 3명꼴로 스스로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40% 가까이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3명 중 1명꼴로 자살 생각을 해본 것은 우리가 전체 인구 집단이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랜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게 그 기저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생각이 그런 계속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로서. 네. 네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또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낮습니다. 네. 0.72명인데 그것도 0.7 아래로 이제 떨어진다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살률과 출산율 네.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수치 그 최근 5년 동안에 예. 그 10대, 20대, 30대 예. 자살률 증가.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워낙 낮았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 5, 6년 사이에 정말 급격히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그 겹치는 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저에는 결국엔 청년들의 어떤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 상태, 네, 예,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의 저출생은 우리가 최근 25년 동안에 그 OECD 1위 자살률을 방치한 어떤 청구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살률, 초저출생 네. 이것도 결국 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네. 자, 교수님은 자살 예방 위해 여러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자살에 대한 보도하거나 우리가 글을 쓸 때 극단적 표현이라는 표현 쓰지, 극단적 선택, 그렇죠.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네.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셨어요.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을 했을 때 꼭 네.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자살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우려되는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은 유가족분들께서 그 자살로 이제 사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이라든가 사별자분들을 저도 이제 사랑한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그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라는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이제 오명을 씌우는 낙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면 그 용어가 주는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자살을 우회하는 표현이 자살을 예방하거나 자살률을 줄인다는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유가족들이나 사별자들에게 낙인을 주고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제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을 때 네네. 사실 제목에는 쓰면 안 돼요. 그 사망의 원인을. 그게 자살이든 극단적 선택이든.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단순히 사망이라고 써야 되는데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걸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자살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모든 대한민국 성인들은 그걸 성인 혹은 청소년들조차 그게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르테르 효과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결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자살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지 않고 자꾸 공론장으로 끌어내서 대화하는 게 자살을 예방하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네, 사실 그래서 가장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우리가 항상 터부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도 그 말을 직면하지 않고 우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살률을 성공적으로 낮춘 나라들, 뭐 예를 들면 핀란드라든가 북유럽의 국가들이라든가 네. 일본에서도 결국 그 과정을 보면은 어느 나라든 자살에 대한 그런 낙인은 존재했어요. 근데 네. 그것들을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면서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자살 예방이 시작됐고 실제로 이제 워낙 핀란드라든가 북유럽 국가들에서 그런 효과적으로 낮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 모셔와서 조언을 들었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터부시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그때 비로소 자살 예방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 또 한 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 감추려고 하면 자살 유가족 심리 상태도 또 불안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상처 받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자살 유가족 네. 보듬고 지원하는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자살을 그동안 좀 숨겨야 하는 죽음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자살 유가족들이 최근에 직접 나서서 스스로 어떤 당사자로서의 그 어떤 사회적인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법을 더 강화하고 유가족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요. 근데 아까 일본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예. 일본의 경우에 최근 20년 동안에 자살률을 40% 낮췄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면은 결국에는 자살 유가족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자살 예방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살 유가족들과 함께 어떤 자살 예방을 시작하고 자살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할 때 비로소 우리도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6월 정부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교수님도 자문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신건강 보건체계 손보고 국민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제공한 일, 뭐 잘하는 거라고 봐야죠. 이건. 네, 저는 아주 유의미한 어떤
전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사실 아직도 근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획기적인 변화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자살 예방 예산을 보면 일본 전체 예산의 1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살 예방 예산이라든가 또 정신보건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전체 보건 예산에서 5% 정도를 정신건강에 씁니다. 근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1.7%, 1.8%밖에 안 쓰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큰 전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아마 결실로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자, 정부가 정신건강 보건체계 개선을 고민하면서 여러 전문가에게 의견 구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 나 교수님한테 나정호 교수님에게 정책적으로 한번 일해보자 네. 제안했다고 하네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작년에 이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께서 연락을 주셔서 네. 한국 정신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께 뭔가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네. 또 정책적으로 좀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제안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 자살 예방법을 보면은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자살 예방법 1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이 정신 건강 또 자살 문제들을 함께 고치기 위해서 또 네.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대통령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동시에 저희는 그 마인드 SOS라는 어떤 정신건강 캠페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수님께서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정신건강 위해서는 그렇다 그러고. 네. 근데 우리 사회 더 많이 고립되고 단절돼 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유튜브 영상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외로움이 사실 최근 현대의 전염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이 외로움이 그러니까 당신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가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이 담배 하루에 15개 피 또 술 하루에 6잔만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에 외로움 장관을 선임을 했어요. 외로움 부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또 외로움들을 어떻게 하면 덜 경감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서 갈수록 이제 혼자 지내고 외로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 외로움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막았듯이 막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이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했을 때 이제 자살을 하게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역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네. 자살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적 연결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간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줬더라면을 펴낸 나정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